네, 안녕하세요. 최종계 계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연산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우리 올해 연말연산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정세법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로소득 관련해서 우리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워낙 저출산으로 워낙 이제 힘들어 하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6세 이하 6세 이하 자녀 보육 지원한다고 우리 월 10만원 비과세 한도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가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면 10만원 한도 비과세가 됐던 규정에서 그 10만원은 이제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종교인도 똑같이 20만원으로 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육할 때 또 돈 들어가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다가 하나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10만원과 별개의 규정이에요. 우리 비과세 적용하실 때 얘가 되면 얘가 안 되고 이런 개념은 없고요. 비과세는 요건이 되는 대로 모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월 20만원 한도로 늘어난 우리 보육비용 지원은 지원대로 받으시고, 또 만약에 혹시 회사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 놓은 곳이거나 또는 지역에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고 이제 아이를 보낼 수 있게, 근로자 아이를 보낼 수 있게 하고 보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보육비용,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이제 만져보지 못하는 돈이죠. 그 부분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우리 근로자예요. 거기에 이제 아이가 다니게 됐고요. 그럼 이제 보육비용을 안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부담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회사가 지원하는 사업주가, 즉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리후생적 비과세로 봐서 여기 이제 한도가 없어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에 거 20만원과 별개로 요건이 되면 여건되는 대로 또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출산지원금인데요. 요거는 개정안입니다. 밑에 메모로 달아놨죠? 네,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를 통과된 건 아니고 12월에 국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요즘 나라가 좀 많이 시끄러운데 국회는 뭐 그래도 할 일은 하겠죠. 통과될 거라고 아주 높은 확률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얘는 출산 말이 출산지원금인데요. 사실상 거의 출산 축하금이랑 뭐 그런 개념이랑 비슷합니다. 근로자가 출산해도 되고 또는 배우자가 출산해도 돼요. 즉 이제 아이가 태어난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특수관계는 조금 이따 바로 우리 자금대여 이익 관련된 거 또는 이제 직무발령 보상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금대여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 특수관계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 거니까,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만 드무니까 그냥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했어요. 그럼 이제 자녀가 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2년 내, 출생일 이후 몇 년 내? 2년 내에 역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공통지급 규정, 모두에게 적용받는 규정에 따라서, 규정이라 했으니까 뭐 사기도 되고 여러 가지 다 허락이 됩니다. 허용이 됩니다. 그 2년 내에 일시에 지급받는 겁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뭐 거의 사실상 축하금 성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출산하고 나서 주는 거예요. 출생일 이후. 자녀의 출생일 이후. 출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출생일 이후 몇 년 내? 2년 내. 2년 내. 근데 한 방에 줘도 되고요. 일시에 줘도 되고, 여기 가로 열고 최대 몇 회? 2회까지도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 역시 한도가 없다. 한도 없다. 뭐 한도 없으니까 막 억도 줘도 되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줄만한 회사야 뭐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한 번에 줘도 되고 두 번에 줘도 되고. 그럼 얘는 아까 또 위에 보육비용과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역시 별개다. 별개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집 관련한 비용도 지원해 주는 거 전액 비과세 해주고, 6세 이하 보육, 아이가 6세 이하라면 계속 월에 20까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출산한 그 팩트로만 가지고도 2년 내에 분할을 뭐 최대 2번까지 또는 한 방에 급여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개정된 거죠. 특히 이 부분은 나중에 본론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비용, 옛날엔 이거를 월 20일 따졌었어요. 그래서 월 20 따져서 그걸 이제 비과세, 과세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 보육비용 전액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 시기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024년 귀속분부터 이루어집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 이루어져요. 바로 당장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이 써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24년 귀속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중에 출산지원금은 이런 문구 있죠? 2015년 1월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이런 부분이 말이 붙어 있는데, 이건 현재 개정안이란 뜻이에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고,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급 맹세서 기재는 어떻게 됩니까? 출산보육수당은 기재하는 거예요. 기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기재란에 한도가 10에서 얼마까지? 20까지. 월마다. 월에 한도가 20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연으로는 얼마가 된 거죠? 240까지 이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어린이집 운영비, 아까 위탁보육료 등이 있었는데, 이거는 개인별로 얼마인지를 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 생각해보면 단체로 운영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얼마씩 주는 걸 모르니까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기재할 수가 없어요. 지급면세서는 개인별로 적는 거니까 기재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출산지원금, 이건 개별한테 주는 거니까 당연히 기재란이 있다. 기재란이 신설됐다. 신설됐는데 아까 최대 몇 회까지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그랬죠? 2회. 그래서 얘는 2칸이 신설됐습니다. 2칸. 자, 해당 내용을 책에 가서 잠깐 또 좀 볼까요? 148페이지 가볼게요. 방금 전에 보신 내용, 우리 본문 148페이지에 써놨어요. 우선 아까 보육수당 월에 얼마로 올라갔다? 20. 그럼 올해 6세 이하는 누구냐? 네, 18년 이후 출생한 아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매년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란이 있습니다. 한도가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어린이집, 그죠? 어린이집 운영비용, 네, 50% 이상을 부담해라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일부는 또 근로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종업원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전액 주겠다. 역시 기재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출산지원금인데 얘는 개정 현재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년 내에 최대 2회까지 분할 지급이 가능하고 규정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 둘은 한도가 없다. 한도 없다. 그래서 이 기재란 2칸이 신설됐다. 신설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 걸음 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옛날 금액들이 있어서 뭐 20만 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요 부분, 네. 옛날에 어린이집, 요 부분, 우리 작년 책 있으시다면, 이제 그 관련돼서 보시면, 여기 이제 작년에는 한도 20으로 봤었어요. 아까 그 보육비용으로 봐서 20만 원까지로 봤었는데, 이제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내는 걸로 봤다. 그리고 출산지원금은 여기 이제 새로 들어온 거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거, 2년 지나서 주면 어떻게 됩니까? 2년 지나서 지급하면 그거는 전액 과세다. 너무 당연하다. 2년 내에 줘야 되니까. 자, 근데 문제는 또 하나 꼭 기억하실 거 요거다. 요거. 자, 24년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2년 전에 출생한 아이는 22년 뭐 이렇게 걸리겠죠? 22년에 출생한 아이가 24년 어딘가 걸리니까. 그죠? 근데 여기다 써놨어요. 2021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2024년에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1년에 출생한 아이들, 결과적으로 21년 이후 출생한 아이는 올해 말까지 주시면 문제가 없다라고 그 개정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굳이 날짜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21년은 벌써 2년 이미 지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소급해서 원래 23년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24년에 주는 것도 포함한다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취지 자체가 제 해석으로는 24년 말까지는 21년부터, 즉 24년 말까지는 21년부터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정확하게 따져야 돼요. 2년 이내에 출생을 따져서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는 해석을 한 거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법에는 21년만 24년, 즉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이만 24년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22년 이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출생률로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취지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엄격히 따지면 출생률로 따지는 게 맞다. 21년만 출생일과 관계없이 올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정세법 돌아갈게요. 네, 19페이지로 돌아가 보죠. 네.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실제로 이미 예규가 23년 중에 이제 나왔던 거예요. 23년 중에 나온 것을 이제 법으로 옮긴 겁니다. 법 개정을 한 겁니다. 법 개정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억울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립학교 교직원이었어요. 사립학교 직원이 이 법에 있었어야 된댔어요. 이게 법령에 따라 주는 것만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사립학교 교직원 법에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약간의 이제 입법을 할 때 뭔가 이제 블랭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다 혜택을 받는데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만 혜택을 못 받았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공무원은 법의 규정이 있어서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사립학교 교직원은 못 받았던 거죠.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규가 나왔어요. 정관 등 이제 그냥 사칙, 학교의 규칙에 따라 주는 것도 다 인정하겠다라고 예규가 나왔어요. 근데 대신에 올해 개정되면서는 한도를 두기로 했다. 150만 원까지만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도 책에 168페이지에 다시 한번 써놨는데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말씀드렸죠? 공무원이나 별자공법들은 이제 다 받았는데, 사립학교 교직원은 해당 사항이 없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정사항으로 들어왔다. 즉, 예규가 있었는데, 22년에 나왔으니까, 그죠? 23년부터 적용될 수 있게끔 예규가 나왔는데, 이제 법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국외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또 확대됐는데요. 국외근로자가, 제가 이제 농담 삼아 표현하기 아주 힘든 일을 하는 분들, 우리 선원, 그 다음에 건설근로자, 이런 분들은 이제 월에 300이고 나머지는 솔직히 힘듭니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덜 힘들어서 한도를 이제 월 100으로 했었는데요. 뭐, 솔직히 급여도 좀 차이가 있긴 하죠. 이 300만 원 하는 사람들을 월 500으로 늘렸습니다. 얘는 기재란이 있어서요. 기재란의 한도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과 비슷한 재해공간 행정직원의 범위도 좀 확대시켰고, 그 다음에 산업인력공단의 직원들도 우리 재외근무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에 좀 넣어놨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 회사들을 가정하면 이제 여기 500이 좀 중요하게 개정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직무발명비사 보상금인데요. 우리 회사의 종업원들, 그다음 이제 교직원, 학생들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이제 지급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게 한도가 500이었어요. 근로나 기타 합하여 한도가 500이었거든요. 근데 그 한도를 얼마로 늘려줬다? 700으로 늘렸다. 걔도 여전히 좀 혜택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24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얘도 기재란이 있어요. 따라서 기재란의 한도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외 대상을 좀 추가했어요. 제외 대상 누구다? 회사와 특수관계자들은 제외하겠다.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제외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직무 발명을 한 사람이 특수관계가 있든 없든 발명을 한 건 잘한 건데 굳이 이걸 또 넣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발명한 건 잘한 거 아닌가요? 누가 했든.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자, 특수관계 있으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친족관계를 따지는 거고요. 법인이 주로 법인이겠죠. 법인이면 이제 지배주주거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은 이제 제외가 됩니다. 이게 아까 우리 앞서서 보육 얘기하다가 이제 뭐 특수관계 얘기 나왔던 거랑 이제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똑같아요. 여기 주택자금 대여이익 우리 중소기업이 조특법 중소기업이죠. 자금을 저리로 회사로부터 대여받아요. 그래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가요. 그 이자 부분,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특수관계를 이제 넣었습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특수관계 당연히 넣어야 되죠.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신 거랑 똑같은 내용 규정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 부분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바뀌었고요. 얘는 기재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자금 대여 부분. 왜? 복리후생적급여라서. 그래서 그건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외국인 근로자 부분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처럼 누진 구조로, 누진 세율로 연말정산 세금을 낼 수 있고, 또는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19%로 단일 세율로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이 단일 세율로 낸다 했을 때, 어떠한 조세 혜택도 못 받아요. 즉, 비과세도 안 되고, 감면도 안 되고, 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럼 비과세 적용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이 비과세가 과세된다는 뜻이에요. 즉, 총급여가 우리랑 다르다는 거죠. 우리 누진구조 할 때는 총급여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빼는 거예요. 근데 19% 하면은 총급여가 그냥 근로소득 전체인 거예요. 왜? 비과세를 못 빼니까. 즉, 비과세가 합산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 23년까지, 작년까지는 이 근로소득 산정할 때 복리후생적급 비과세는 뺐어요. 복리후생 비과세는 빼줬어요. 그럼 복리후생 비과세가 뭔데? 아까 사택, 그 다음, 자금 대여 받는 거. 그 다음에 뭐 환급부 보장성 보험료,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요건 이제 올해 새로 들어온 거예요. 아까 보육비용, 이건 24년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작년까지는 복리후생 비과세를 빼줬어요. 빼주고 했어요. 특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택 제공이익 부분이죠. 이게 금액이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는 제일 커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회사가에 그냥 회사집을 뭐 전세를 빌린다거나 월세를 해서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로 인한 혜택을 과세하지 않았다는 거죠. 뺐다는 얘기는 과세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제 올해부터는 복리후생 비과세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리후생 비과세 그냥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년부터는 복리후생 급여가 합산됩니다. 다시 뭐가 된다는 거죠? 그냥 과세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 중에 하나 빼자.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택 부분은 빼자. 얘는 항구적으로. 그래서 24년부터는 결론적으로 뭘 빼느냐? 작년까지는 복리후생 비과세 이걸 다 뺐다면 올해부터는 딱 하나만 뺀다. 사택 제공 이익만 빼는 거다. 사택 제공 이익만 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월별로 과세할 때도 똑같아요. 월별 과세할 때도 똑같이 이미 뺐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2024년부터는 복리후생적 급여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택 제공 이익은 영원히 항구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현재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 복리후생적 비과세 합산을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요거는 별도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별도 관리가 좀 필요하다. 네. 해당 우리 외국인 근로자 얘기가 나온 김에 외국인 근로자는 아예 그냥 지금 좀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750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외국인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을 지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국적이 없고요. 국내 원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거주자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거주자인 경우 국내 원천, 그리고 혹시 국외 원천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해주는 건데,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회사 근로자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원천 근로소득이 아마 될 겁니다. 단일 세율 과세 특례를 반드시 신청해야지만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처럼 똑같이 연말정산을 합니다. 적용 대상 근로소득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국외 국내가 기본적으로 대상이긴 해요. 근데 단일 세율은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해줍니다.
즉 국외는 단일 세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인데 국외 소득이 있는데 거주자야. 그럼 그거는 별도로 종소로 가야 되는 겁니다. 몇 년 내에 20년 이내에 우리 20년 동안 우리 단일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20년 이내라는 요건 때문에 총 20회가 가능하다. 20회. 1년마다 한 회씩이라고 따졌을 때 20회가 가능한데 어느 날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뒤에서 이 날이 언제인지 다시 한번 써놓은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특수관계가 제외됩니다. 근데 특수관계도 약간 개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단일 세율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택 제공이익만 합산하지 않고 나머지는 이제 합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세부명세서 3쪽만 작성합니다. 3쪽만. 자, 적용신청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필수. 나중에 경정 청구가 안 됩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 26년까지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해주는데, 이건 아마 계속 연장될 거니까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매월도 단일 세율이 있는데요. 별개입니다. 별개야, 별개. 그래서 연말정산 때 별도 신청서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뒤로 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네, 752페이지입니다. 자, 외국 근로자가 단일 세율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랑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외국인이라서 못 받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내국인이라서 받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내외국인 관계로 인해서 적용 못 받는 것들을 이제 도표로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큰 차이는 없고 주로 주택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포커스는 여기죠. 단일 세율 특례를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내 근무 소득에 대해서만 합니다. 국외 근무 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에 개정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특수관계에서 특수관 기업과 즉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과 외국인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개정됐다는 건데요. 여기 특수관계 판단을 작년까지는 23년까지는 12월 30일 기준으로 했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어요. 다시 네. 특수관계 판단을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다? 네,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해당 연도 내내 1년 내내 특수관계 판단을 한다. 그래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성립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어요. 작년에는 한 시점만 봤다면 1년 내내 특수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이 돼서 그렇게 해당 연도 중에 단 하루라도 특수관계에 있으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개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몇 년 이내? 20년 이내라는데 그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국내에 입국합니다. 국내에 입국을 해야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생겨야 돼요. 근로소득이 생겨야 됩니다. 이거의 최초 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22년에 입국은 했어요. 근데 근로소득이 23년에는 없었어. 22년에도 없었고 근데 근로소득이 24년에 처음 생겨. 그럼 24년부터 따진다 그 뜻입니다.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즉 그 연도부터, 즉 24년도부터 아까 총 몇 회 준다 그랬죠? 20회. 근데 연도 중에 9개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20회는 이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중간에 어디 나갔다 와? 그 상관없어요. 되셨죠? 다만 이제 우리 옛날부터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나라에 당연히 있었으니까. 자, 13년 이전에 근로를 제공했던 자는 재입국을 만약에 24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 없다가 재입국을 했어요. 그럼 재입국하고 나서 근로소득이 생긴 연도로 카운팅 해주고요. 24년 1월 1일 현재 있던 사람들은 이날로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그냥 기본적으로는 입국한 날 플러스 근로소득이 생긴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람들,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말고 아주 오래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2014년에 뭐 법이 좀 바뀐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14년 기준으로 해서 14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14년 기준으로 하고, 그 이전에 있었지만 14년 1월 1일은 없다가 그 이후에 새로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처럼,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처럼 그날로부터 새로운 걸로 봐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20년은 최근에 바뀌었는데요. 22년에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20년이 종전이 10년이었는데, 자, 2023년 1월 1일 현재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몇 년으로 늘려줬다? 20년. 종전에는 몇 년? 10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755페이지에다가 여기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얘기를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자세하게 보시면서 복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작년에도 이미 넣어놨던 내용이라서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사례로 좀 해놨으니까요.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가 다 합산됩니다. 다만 사택 제공 이익만 제외되지 나머지는 다 기본적으로 합산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서식 가서 좀 설명드리면, 네, 우리 서식으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네, 서식 아래쪽에 가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단일세율 하지 않는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기재를 합니다. 동일하게 기재하는데 딱 하나 차이 있는 게 감면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감면은 무조건 기재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흘러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많이 다른, 즉 정산명세 페이지가 다른 건데요. 여기 총급여 산정할 때 사택 제공 이익 말고 나머지는 다 합산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제 감면을 배제하기 때문에, 자, 그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고 차가금 소득이 되고 과세 표준이 돼서 19%가 결정세액이 됩니다. 19% 결정세액이 돼서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그것과 연도 중에 부담한 세금과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쪽은요. 3쪽은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내용만 이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기본공제는 기재를 합니다. 나머지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공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소득공제 관련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전세자금 대출 관련한 건데요. 전세자금 대출 뭐 매년 관련된 이자율이 시행규칙에 있고 연결돼서 바뀌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그냥 좀 바뀌었다. 그래서 보는데요. 이거는 거주자만 적용되는 겁니다. 거주자에게 차입한. 즉 은행 차입금 있죠? 좀 더 폭넓게 말하면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은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말하는데 이 거주자에게 차입한 부분은 솔직히 신청하는 근로자도 별로 없을 거고요. 그래서 뭐 중요하게 개정사항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개정세법 지금까지 본 내용 중에 물론 이제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앞에 것들도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지만, 네, 우리 근로자들은 워낙 공제 이런 부분들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공제 쪽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자, 장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선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게 우리 주택, 취득하는 주택, 저당 잡힌 집, 그 기준시가 요건이 5억에서 얼마로 올라갑니까?